우리가 하루에 8시간 기본 일하는 게 업무 시간이고 곱하기 5일 하면 주당 40시간을 기본적으로 일하는데 그중에 이메일과 회의 같은 소통에 몇 시간을 쓸 것이냐라는 거죠. 자, 평균적으로 우리는 16시간을 쓰고 있어요.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에요. 거의 40%가 되는 시간을 이러한 소통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 그런데 직장인의 몇 퍼센트는 우리 조직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해요. 자, 몇 퍼센트일까요? 이게 낮은 숫자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의 예상이 맞습니다. 직장인의 61%가 우리 조직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말을 양적으로 쏟아내고 살고 있지만 이게 소통이 잘 됩니까? 질적으로 좋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게 되면,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직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 그룹에서 소통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많은 말 속에서 우리는 또 갈등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메이 리더님들의 소통 상황은 지금 어떠하실까?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어요. 우리 리더님들이 겪으셨던 갈등 상황, 그리고 해결하고 싶으셨던 갈등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여쭤봤고요. 그때 느끼셨던 감정들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한 니즈들이 안에 있으셨는지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의 답변 내용들이 오늘 이 강의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리더님들이 느끼셨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불편했다, 화가 났다, 혼란스러웠다, 피곤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 속에서 내가 느꼈던 많은 감정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감정들이요. 주로 불편함, 화남, 혼란스러운 이런 감정들이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서운한 감정, 안타까운 감정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 감정의 그 밑바탕에 내가 어떠한 필요, 욕구가 있었기에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가 하는 질문에는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볼까요? 나는 좀 더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었어요.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직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해요. 이런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다. 이러한 욕구들을 많이 느끼셨던 거죠.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설문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나의 욕구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서로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방법을 바로 이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죠. 그러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배포 자료로 이미 자료들을 좀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최근에 내가 경험한 갈등 대화 상황을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내가 최근에 뭐 어떤 리더분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업무 중에서 찾지 못하신다면 나의 뭐 가정이나 여러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경험했었던 갈등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그 상황을 바탕으로 표를 한번 작성해 보실 거예요. 자,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지만 구체성을 가지고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떠했나? 그것을 단어로 표현을 해주세요. 분노, 답답함,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 나는 어떻게 말했는지, 내 입에서 내가 말했던 그 대화의 내용, 그 말을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예문을 좀 미리 적어 놨는데요. 아, 이런 흐름이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의 중에 내가 우려되는 사항을 말하려고 하자 동료가 내 의견을 중간에 끊고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느끼셨던 것은 말을 중간에 끊다 보니 너무 당황했고 내 의견이 너무 가볍게 취급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짜증이 났다. 이런 감정을 적으신 거죠. 그 본인 의견대로 하실 거면 뭐하러 제 의견을 물어보세요? 라고 내가 톡 쏘아서 말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라.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서 3분 동안 그때의 상황을 표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분이 지나면 네, 3분이 끝났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남아 있습니다. 30초 후에 적는 활동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통을 하면서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서 제가 3분을 드리고 3분이 마무리되면 네, 3분 다 마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드린 3분의 시간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갈등의 대화 상황들을 이제 회고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나 그때 정말 화났지. 짜증났지. 이런 감정들이 막 다시금 느껴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 잘 느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대화법을 해결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오늘 일단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나의 갈등 상황으로 수업 준비를 좀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비폭력 대화의 정의, 의미들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놓으셨던 그 갈등 상황과 비폭력 대화의 방법론 4단계를 학습하면서 같이 연계시켜서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비폭력 대화의 암의 사례들도 짚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비폭력 대화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비폭력 대화, 줄여서는 NVC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마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착하게 말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뭐 예쁘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 단순히 말을 착하고 예쁘게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바로 비폭력 대화를 창시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갈등 중재 전문가로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오신 분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는 연민이라는 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을 느끼는 연민이란 본성이 우리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악해가 기본 베이스가 아니라 인간은 선한 연민의 본성이 깔려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로젠버그의 고민이 시작이 돼요. 인간이 누구나 연민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서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변질되어 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이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대화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를 만들게 된 건데요. 그가 말하는 비폭력이란 여러분이 이제 간디를 잘 아실 거예요. 인도의 간디는 비폭력 운동을 하던 사람이죠. 그 비폭력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즉, 폭력이 없는 마음 상태. 인간의 본성인 연민의 상태로 마음이 돌아간 그 상태를 비폭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한 비폭력 상태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대화는 이러할 것이라는 거죠. 자신과 타인의 감정, 그리고 욕구를 서로 인식하고 그 욕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학문적인 정의로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언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력적 대화와 비폭력 대화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폭력적 대화는 이런 모습입니다.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신경 쓰지 않아요.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난해요. 그리고 조종해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유도해서 끌고 가려는 그러한 대화. 이것을 우리는 폭력적 대화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다. 나 그런 대화 정말 싫지. 이런 감정이 드실 거예요. 반면에 비폭력 대화는 말을 그냥 단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의 감정과 욕구,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예쁘게 말해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칼날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폭력적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은 조금 투박해도 세련미는 조금 떨어져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폭력 대화라는 거죠.
그래서 폭력적 대화와 비폭력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 가늠자는요,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화들을 좀 돌이켜 보면 이 폭력적 대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더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학습되어 온 게 상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이겨야 한다 이런 학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남보다 좀 더 논리적이어야 돼. 남보다 좀 더 논쟁해서 이겨야 돼 하는 생각들이 우리 의식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반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증명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조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폭력적 대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와 나는 단절되어지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런 폭력적 대화의 예문들을 좀 볼까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예문들이 여러분께 크게 생소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거든요. 자, 그 잘못된 생각이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다른 건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돼? 그 사람은 바로바로 해주던데. 야, 본사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소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많이 익숙하시죠? 네.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비교하기, 책임 회피하기, 강요하기. 자, 이런 말들이 우리 안의 연민을 차단해 버리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말하고 있고 정리를 잘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닫게 만드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젠버그는요, 이 폭력적 대화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어떤 동물에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자칼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폭력과 공격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요, 이집트에서 죽음의 신으로 불리는 굉장히 맹수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살면서 눈앞의 것을 보고 경쟁 속에 살아가는 계속 사냥해서 다른 동물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공격하고 방어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칼의 공격성을 빗대서 자칼의 언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 언어를 빗대서 사용하기도 해요. 반면에 기린을 한번 볼까요? 기린은 비폭력의 상징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린은 굉장히 크죠. 아마 실제로 보면 와, 사람 한 두 사람, 세 사람의 키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기린이 키가 큰데요. 이 기린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이에요. 심장의 무게만 10kg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은 연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린은요, 실제로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주 멀리 보고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린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동물. 그래서 비폭력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칼의 언어, 기린의 언어로 이렇게 폭력적 언어와 비폭력 언어를 빗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의미상 풀어서 본다면 자칼의 언어는요, 이기려는 언어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지 하는 언어라면 기린의 언어는 연민을 바탕으로 연결하는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실제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개그맨입니다. 배정근, 김다나 부부가 나와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의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둘이 정말 자주 싸웁니다. 근데 이번 대화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SUV를 USB라고 잘못 말한 것을 듣고요.
이 남편인 배정근 씨가 그거를 가지고 막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데 살벌한 대화가 이어지거든요. 자, 함께 영상으로 대화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미안한데 한번 할게. 하라는 거야 그거를 여기서. 하나야, 생각을 좀 해. 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개똥 밟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떤 부분이? 나 싸울 것 같아 이러다가. 아무리 이제 상극이지만 상황극으로 뭔가 배우는 시간이긴 한데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이거 좀 치우고 얘기를 해봐.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생각 없는 말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 그거조차 너가 지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걸 요점을 너가 지금 파악 못한 거 아니야? 장난이지. 그게 장난을 쳐 여기서. 알았어, 미안해. 뭐가 알았어? 미안한 표정이 아니잖아. 진짜 미안해? 미안한 생각이 있어? 장난 아니야 지금. 내가 너의 그 말에 내가 상처받는다라는 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상처가 될 줄 몰랐지. 왜 몰라? 왜 몰라? 정근아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 어때 마음이? 안 좋지. 살 떨리네. 근데 그 안 좋은 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치? 살벌하죠. 네. 아주 폭력적 대화의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신 이 영상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화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비폭력 대화 4단계 학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 표정만 봐도 너무 얄밉죠. 생각을 좀 해 하고 하는 이 표정이 너무 얄미워서 여러분들 막 어우 정말 얄밉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이 생각을 좀 해라는 이 말이 네 단계를 거치면 다른 말로 환골탈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느낌, 세 번째 욕구, 네 번째 부탁.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다른 대화로 바뀌게 되고 제가 이따가 이 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단순하게 제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마 바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 왜냐면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네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보겠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 4단계 그 방법론의 첫 번째 단추는요, 바로 관찰입니다. 이 관찰 단계에서는요, 여러분이 보고 들으신 그 관찰한 것만 표현해 주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는 느낌. 나는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느낌, 이러한 감정을 느꼈어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관찰했고 그것에 따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 나의 이런 느낌은 내가 가슴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낀 거야 하는 것을 찾아내시는 단계, 나의 욕구를 찾아내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풀어가 볼 건데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례는 아메이에서 제가 이제 받은 사례이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라서 이 사례를 함께 풀어가고 여러분의 갈등 사례 연습도 해보면서 풀어가 볼 텐데요. 이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는 게 답이라고 믿었는데 상처가 쌓였다라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늘 참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내가 참으면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셨다는 거죠. 네, 한 미팅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건 좀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누군가 내 말을 끊거나 내 의견을 가볍게 흘리고 나를 그냥 편한 사람으로 대하는 듯한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 내가 참으면 되지 하면서 마음을 눌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한켠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는 게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는 그러한 사연을 적어 주셨어요. 자, 어떠한 상황이신지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어찌 보면 폭력적인 이 상황, 이것을 비폭력 대화로 갈등 상황을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어가 볼 수 있을까 한 단계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의 단계에서 이분이 하셔야 되는 말은요. 판단이나 해석 없이 본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그대로.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이 하시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판단이나 해석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관찰과 평가를 잘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그럼 관찰과 평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예문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맨날 저래. 저 사람은 정말 무책임해요. 저 사람은요,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보면 관찰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들여다보면요. 무책임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을 내가 보고 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하고 평가한 겁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눈을 보지 않는다던가, 내가 말할 때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나의 평가 추측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찰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평가 추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관찰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 예문을 좀 볼까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저분이 미팅 중에 제 말을 2번 끊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말할 때 말을 끊었잖아. 이런 것이 바로 관찰이죠. 실제로 듣고 보고 경험한 것, 그 사실을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단계가 바로 첫 번째 단계, 관찰의 단계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체적인 사실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회의 시간에 네가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나의 평가와 추측이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백한 사실로 표현하시려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네가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요. 라고 큰 소리로 나한테 말했을 때 이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 회의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관찰이라는 거죠. 편한 사람처럼 대할 때 이것도요. 편한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좀 나의 느낌, 평가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사실로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문장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견을 말하자 그건 굳이 안 해도 돼요 하고 네가 웃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관찰에 기반한 사실적인 행동의 적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관찰의 단계에서는요, 보여드렸듯이 나의 판단, 해석 이런 거 없이 본 사실, 느낀 사실 그대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첫 단추로 잘 꿰어 주셔야 하는 단계인데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사례의 예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에 더 얹어서 이제 여러분의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요. 갈등 상황 속에 나의 그 상황,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추억을 좀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적으신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 갈등의 대화를 이제 비폭력 대화로 맞춰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앞서 갈등을 적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적용을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첫 단추를 한번 꿰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적으셨던 상황들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니까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 상황을 관찰자의 입장으로 그 관점으로 보시면서 기린의 말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제가 1분 정도 드릴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평가가 아니고 관찰하시는 거고요. 관찰한 사실만 적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들었을 때 이렇게 담백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1분 동안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1분이 다 되었어요. 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1단계 관찰을 배우신 학습 내용을 고려해서 나의 갈등 상황 속에서의 상황을 관찰의 언어로 표현해 주시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일단 관찰을 다 했으니까 그 관찰한 사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 내가 느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솔직해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헷갈리실 수 있냐면요. 내 생각을 감정이랑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다르죠. 생각은 머릿속에서 드는 정리되는 생각이고요.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건데요. 이 생각과 감정을 구별하셔서 잘 분리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들어볼게요. 저 사람이 저한테 무례했습니다. 이게 감정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 무례했다라는 것은 예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판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의 느낌의 언어는 어떠한 모양새냐면요. 이런 단어들인 거죠. 당황스러웠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느낌을 말하는 단어들이 감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의 파트에서는요, 생각을 감정처럼 말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내 생각이죠.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내 생각이 감정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느낌의 상황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단어가 맞지 않겠어요? 그 말로 제 마음이 움츠러들고 답답해졌어요. 이게 감정의 단어죠.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실을 보고 느낀 내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단어화 하시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느낀 걸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사항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 탓으로 표현하지 않기.
우리가 자칫하면 그 상황 탓, 타인의 탓을 하게 돼요. 미팅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당신 때문에 미팅 분위기가 나빠졌어요. 자, 다른 사람 탓을 했고요. 분위기 탓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감정의 언어가 아니죠. 내 감정의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그 일로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것에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의 단계에 아주 쉬운 단계입니다. 그런데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되는데요. 그 사실을 보고 내 가슴에서 일어난 감정을 단어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아, 그 다양한 감정의 단어들이 내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의 배포 자료에 이 느낌말 목록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즉 내 마음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뭉클했다, 감사했다, 행복했다 이런 것들이 감정의 그 느낌의 언어들이죠. 근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불만스럽고 불편한 감정들의 단어잖아요. 때 사용되어지는 많은 단어들을 또 모아놨습니다. 안타깝다, 속상하다, 어색하다, 서먹하다. 이런 단어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그런 나의 감정들을 제대로 적합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자료로 드렸는데요. 이제 이 참고 자료도 고려하시면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느낌 파트에서 느낌 2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가 표현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학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찰한 상황에 대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구체적인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뭐라고 느꼈어. 내 감정은 이러했어 하는 것을 표현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일 분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단계 관찰,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느낌까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비폭력 대화로 환골탈태하는 그 대화법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욕구 파트인데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 생겼다면요. 그 감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 감정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편할 때는 그 감정 밑에 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고요. 행복할 때는 뭔가 만족스럽게 충족됐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느낌과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내가 한번 한 뎁스 더 들어가서 레이어를 한 번 더 들어가서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니즈, 즉 필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게 빙산이에요. 지금 위에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밑에가 이제 빙산의 뿌리인데요. 이 감정, 드러나는 감정들이 이제 위에 있는 빙산이라고 본다면 이 감정이 발현되게 된 그 밑바탕에 내 안에서 해결되었거나 또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감정만 봐서는 나의 욕구가 다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욕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그것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자, 그럼 한번 이런 표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하다라고 느껴요. 그럼 이 불안하다 하는 것은 불안의 감정으로 드러났지만 이 밑에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측 가능할 때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데 우리 회사는 항상 예측을 못하게 막 너무 변화무쌍해. 그래서 내가 불안해. 예측 가능성이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안정감이 필요해. 나는 그냥 한 자리에서 앉아서 일하는 안정감이 필요한데 자꾸 나를 직무를 옮겨. 내가 안정감을 못 느끼겠어 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불안하신 분도 계실 수 있죠. 또 답답하다라는 감정도 다양한 이유에서 답답할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그래서 나는 결론부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분은 맨날 이 상황, 저 상황 다 설명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하시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답답해.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명확하게 잘 들리는 소통의 욕구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해 줬으면 좋겠고, 목소리도 크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항상 우물우물 너무 조용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답답해.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답답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 밑을 들어가 보면요. 그 욕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욕구들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욕구가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욕구가 무엇인지 나의 마음의 필요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이 네 단계 중에서 가장 관심을 깊게 기울이고 나를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도 한번 짚어드린다면 욕구는 이게 해달라는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필요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주세요. 이게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욕구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충분히 준비할 여유와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래야 제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라는 그 실제적 마음의 필요를 실제 단어로 옮겨주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사례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에서 참는 게 답이라고 믿었는데 상처가 쌓였다라는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때 나의 느낌과 욕구는 무엇인지 한번 잘 구별해 보겠습니다. 나를 편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속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때 이분이 느낀 느낌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곧 답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번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아. 자, 이때 우리가 드는 느낌은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서운하고 상처받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느낌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나의 그 빙산의 뿌리, 진짜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일까? 이건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러한 욕구가 아닐까 싶어요. 존중받고 싶은데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존중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 나는 좀 공정하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하고 나는 왜 이렇게 대하지? 공정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이 조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느낌과 욕구를 이렇게 한번 구별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참는 게 늘 옳은 건 아니라는 걸 이분이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때 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이 분이 가지게 된 느낌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단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열심히 참았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들었어. 하는 상황이죠. 이때 이 리더분이 느끼게 된 감정은 아마도 좀 희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상황이 속상하다라고 느끼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느낌의 그 밑에 뿌리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었을까? 왜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상호적으로 서로 동등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걸 나는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느낌과 욕구의 언어들을 좀 구별해 봤고 그 단계별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같이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의 숙제가 있죠. 자, 비폭력 대화 4단계 중에서 욕구를 기린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의 근원적 필요, 가치가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그 욕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로 바꿔보시는데 제가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네, 15초 남았습니다. 이제 1분의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한 단계만 남겨둔 상태예요. 관찰했고,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감정을 단어로 적었고,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표현해 보셨어요. 이제 한 단계 남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해 주시면 되는 마지막 단계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뭔가 애매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윽박 지르지 마세요. 이건 나의 데시벨 레벨은 30 정도인데 그 사람의 윽박 지르지 않다라는 데시벨 레벨은 80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제 의견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 언어를 주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굉장히 뭐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만 이것도 상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요청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요청을 해주신다라면 회의 중에 서로 의견을 드릴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의견 들을 때는 중간에 끊지 않는다. 만약에 끊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되는 거죠. 나는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에서 부탁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 4단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이미 머릿속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1분 동안 작성하시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1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했고, 또 여러분의 실제 갈등의 사례를 활용해서 비폭력 대화를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제 이 네 키워드는요, 머릿속에 다 기억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쓰셔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례 기억나시죠? 그 자칼의 대화도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생각 좀 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관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나야, 네가 SUV를 USB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 내가 좀 당황스러웠어.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으면 좋겠는데 말실수를 해서 무시당하거나 웃음거리가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됐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걸 이해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네가 당황스럽긴 했겠구나. 다나야, 다음에 생각이 안 나면 나한테 물어봐 줘. 내가 성심성의껏 알려주고 싶어. 이 방법이 어때? 그래, 모르면 물어볼게. 이렇게 파국이었던 갈등의 대화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까지 영상에서 보여줬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아까의 대화와는 정말 다른 대화로 바뀌었죠. 여러분도 아마 실제 실습을 하시면서 이 비폭력 대화 단계의 힘을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보면서 이 비폭력 대화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사례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반말로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느끼시는 분이셨어요. 회사에서 일 못해서 혼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은데 나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이셨어요. 이것도 몰라? 그거 가져와. 늘 반말로. 네, 그러한 대우를 좀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다른 팀원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나한테만 반말을 하시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참으셨대요. 왜냐면 부딪히기 싫으니까. 근데 갈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제 막 눈물도 나시고 하는 상황 속에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폭력 대화로 풀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폭력 대화를 배운 적이 없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하셨을 수도 있어요. 팀장님, 왜 저한테만 반말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존댓말하면서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거는 자칼의 대화로 들어가는 네, 고속도로이죠. 근데 이분이 폭력적 대화가 아니라 비폭력 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네 단계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연민을 서로 느끼는 비폭력 대화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팀장님, 오늘 회의와 점심시간에 저에게만 반말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때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관계가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저에게도 또 다른 팀원들처럼 존댓말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자칼의 대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네. 기린의 대화, 비폭력 대화로 원하는 것을 쉽게 얻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비폭력 대화의 힘이죠. 우리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파트너와 상담 중에 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사연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 항상 고민이 생기신대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내가 좀 강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먼저 시행착오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줄 수 있고 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트너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뭐 강의도 권유해 보시고 또 뭔가 제안을 많이 해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파트너의 표정이 막 살짝 굳어지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조금 이 사람한테 좀 조급하게 구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리더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비폭력 대화를 모르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접근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저는 도와주려고 계속 뭔가 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니까 제가 좀 빠지네요. 자, 요즘에 이거 제품 반응 좋아요. 이걸로 가세요.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뭐, 우리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걸 비폭력 대화로 바꿔본다면 다시 뭐예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네 단계를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이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담할 때 제가 조언하거나 자료 추천하면 누구님 표정이 굳어지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이 제안하는 건 아닐까, 그게 부담이 됐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님이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앞으로 상담 중에 조금 부담스럽거나 다른 방식이 좋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어때요? 완전히 국면이 다르죠. 왜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이런 대화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비폭력 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대화의 모습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학습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기린의 말을 배웠어요. 이 기린의 말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연습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좀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린의 귀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의 감정과 욕구를 들을 줄 아는 힘입니다. 우린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공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라고 할 때 흔히 리액션 좋은 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상대의 감정이 무엇인지, 욕구가 무엇인지, 저 너머에 숨어져 있는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의 표정 뒤에는 어떠한 욕구가 있길래 저 감정 뒤에는 어떠한 것을 원하길래 그럴까 하는 물음표들을 계속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린의 귀를 만들어 보신다면 나도 비폭력으로 상대도 비폭력으로 함께 연민을 누리는 그런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비폭력 대화법은요, 오늘 배우셨지만 오늘 배웠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는 기술은 아니에요. 꾸준히 연습하고 익혀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이 대화의 관점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 앞으로 내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열심히 삶에서 적용해서 나의 삶의 대화의 질을 바꾸어 가자 하는 그 시작점으로 오늘의 강의를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네, 채팅방 교수님. 활성화돼 있으니까요. 리더님들 또 채팅방을